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튜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유튜브에서 사연을 자주 듣는 애청자입니다. 저 역시 다른 분들 사연을 들으면서 함께 울고 웃는 일이 많았는데요. 이런 사연 저런 사연 듣다 보면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인생사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해를 입고 결국은 올바른 것이 이긴다는 의미죠. 제가 이 말을 참 뼈저리게 느낀 사람 중 한 명인데요. 저도 다른 분들처럼 제가 사연 속에 나오는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을 줄로만 알았지만 저 역시도 남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부터 어떤 사건들을 겪었는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딸 둘을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이혼을 하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아빠랑 유독 각별한 사이이고요. 제가 12살 때 부모님이 함께 차를 타고 일을 가시다가 마주오는 음주 차량과 부딪혀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거든요. 엄마는 한순간에 아빠와 자식 셋을 남기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셨고, 아빠는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처참한 상태로 구조되어 7시간이 넘는 긴 수술 끝에 겨우 목숨을 살릴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몇 번의 수술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고요. 그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그동안 전 할머니 집에 있으면서 어서 빨리 아빠가 건강히 제 곁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할머니, 아빠 정말 무슨 일 없겠지? 엄마처럼 나를 두고 하늘나라로 가는 거 아니겠지? 은정아, 걱정 마. 니네 아빠 강한 사람이야. 이 할미 뱃속에서 나왔는데 내가 그걸 모르겠어? 그러니 우리 아빠 빨리 쾌차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응원하자. 알았지?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린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라고 왜 힘들지 않으셨겠어요? 아빠는 저의 아빠이기 이전에 할머니의 아들인걸요. 할머니는 우리 삼남매가 잠이 든 걸 확인하시고는 남몰래 눈물을 흘리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당신은 힘들면서 소녀에게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제게는 강한 척을 하면서도 혼자 계실 때는 그때서야 아빠의 어머니로 돌아가시더군요. 정말 아빠가 퇴원하기 전까지 한숨도 못 주무시며 대문을 바라보셨어요. 그런 덕분일까요? 아빠는 긴 재활 끝에 저희 앞에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간 할머니와 함께 병문안도 가고 했었는데 환자복 입은 아빠의 모습만 보다가 사복을 입은 아빠의 모습을 보니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아빠는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건 아니었어요. 사고가 나면서 유리 파편이 한쪽 눈에 들어가는 바람에 한쪽 눈이 실명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이었지만 평생 외눈박이로 살아가야 하는 아빠를 보며 처음으로 불쌍하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아빠는 그런 것쯤은 개의치 않아 하셨습니다. 아빠는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저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본인도 아직 젊고 창창한 나이이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자식 때문이라니 그때 처음으로 이래서 부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나서 아빠에게 물어봤죠. 아빠는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견뎌냈어? 아빠가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와중에 너네 엄마가 보였어. 이리로 오면 안 된다고. 돌아가서 우리 은정이 보살피라고 손을 휘휘 내줬더라. 재활할 때도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두고 싶었지만 우리 딸 생각하면 못할 게 없다 싶었어. 택시를 운전하시던 아빠는 재활이 끝난 후
노가다 일을 시작하셨어요. 한쪽 눈이 보이지 않으니 운전을 오래 할 수 없었고 택시 일로는 저희 세 남매를 감당하기 힘드셨던 거죠. 아빠, 손이 이게 뭐야? 손이 퉁퉁 부었잖아. 오늘 일하다가 살짝 부딪혀서 그래. 아빠는 괜찮아. 일하는 거 힘들지 않아? 아무리 괜찮아졌어도 그렇게 큰 사고를 겪었는데. 은정아, 아빠는 괜찮아. 우리 딸, 아들 먹여 살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그리고 아빠가 건강하니까 노가다 일도 할 수 있는 거지. 이것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못하는 일이야.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주무시면서도 아빠는 늘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식이 걱정할까봐 아픈 내색도 못하고 그렇게 10여 년을 일하시고 드디어 노가다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아빠가 노가다를 그만두고 시작하신 일은 작은 고물상이었지만 저는 아빠가 더 이상 위험한 노가다판에 나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기뻤어요. 물건 보는 안목이 좋고 정직하게 일하신 덕분에 규모도 점점 커졌고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이 생길 정도로 탄탄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저희 삼남매는 단 한 번도 아빠의 장애나 직업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남들보다 불편한 몸으로 꼭두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면서 자식들 건사하고 대학까지 보내신 우리 아빠를 보면 누구라도 존경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삼남매 중 마지막으로 결혼하게 되는 날, 아빠는 한참 동안 엄마의 사진을 바라보셨습니다. 여보, 시키는 대로 애들 공부도 결혼도 다 시켰소. 이제는 당신 얼굴 봐도 부끄럽지 않겠구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우리 삼남매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빠의 그 모습을 보며 꼭 잘 살 거라 다짐을 했습니다. 정말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거라면서 말이죠. 예쁜 손주들도 많이 낳아서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난 곳은 대학 친구의 결혼식 뒤풀이장이었어요. 엄청 친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그날 함께 온 동기들이 다들 뒤풀이에 참석하는 분위기라 저도 엉겁결에 따라갔고 신랑 측 지인으로 참석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같이 기쁘게 술 한잔하다 친해지게 되었고 1년 정도는 친구로 지내다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워낙 착하고 매너 있는 사람이니 연애하는 동안에도 싸울 일이 없었어요. 경제관념이 좀 없다는 게 단점이긴 했지만 워낙 장점이 많은 사람이라 그런 모습까지 커버가 되다 보니 우리는 2년 정도를 불타게 연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하다 속도 위반으로 아이를 갖게 되면서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고요. 하지만 결혼은 연애와 다르다고 했던가요? 막상 결혼을 해보니 과거에 보지 못했던 남편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실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보험료가 연체됐다고 전화 왔어. 무슨 일이야? 아, 거래처에서 아직 돈이 안 들어왔네. 여기는 꼭 일주일 지나서 주더라고. 거래를 끊던가 해야지 원. 다음 주면 들어올 거야. 걱정하지 마. 아니, 거래처에서 자꾸 돈을 늦게 보내면 그거에 맞춰서 여유 자금을 만들어놔야지. 당신 통장에서 공과금이 다 나가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미납됐다고 연락 오면 어떻게 해? 그게 왜 내 잘못이야? 돈을 늦게 보낸 그 사람들이 잘못이지. 그리고 나는 스트레스 안 받는 줄 알아? 나도 죽겠다고. 매일같이 가서 돈을 달라고 해도 수금이 안 돼서 돈이 없다고 하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건데? 제발 부탁이니 당신만이라도 잔소리 좀 그만해. 남편은 유통업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잘 되는가 싶더니 3년 전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곤두박질하기 시작했어요. 남편 거래처에서도 수금이 힘든지 제때 돈을 받지 못한 적도 많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생활도 점점 힘들어져만 갔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만삭의 임산부 몸이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고 오로지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생활해야 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할 때면 대출을 받는다거나 카드를 쓴다거나 그렇게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버텨왔어요. 그리고 남편의 사업도 점점 위태로워져만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걱정해 주신 건 오직 한 사람, 바로 아빠뿐이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결혼한 후에 혼자 집에서 생활하고 계셨는데 제가 유독 걱정이 되셨는지 다른 남매들보다 제게 연락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딸 뭐해? 아빠 가계부 적고 있었어. 근데 도대체 이 시국이 언제 끝날 수가 있을까? 출산이 임박한데 하루하루가 걱정이야. 이번 달도 마이너스야. 이러다가 밥줄 끊기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그 정도로 힘들어? 안 그래도 걱정되긴 했는데 이서방이 별말 안 하길래. 그 사람도 요즘 꼴이 말이 아니야. 집에만 오면 죽을 상을 하고 술 먹기가 바빠. 나도 치우기 바쁘고. 그래도 어쩌겠어. 살아보려고 저렇게 뛰어다니는데 내가 그거라도 해야지. 그래,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 아빠 고물상에도 물건들이 많이 들어와. 그러니 그럴 때일수록 이서방 많이 다독여줘라. 그리고 돈 때문에 힘든 거면 아빠가 도와줄게. 너무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 아빠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저희 생활비를 매달 도와주셨습니다. 보험료, 관리비, 그리고 제가 출산을 해서는 1,000만 원을 주시며 축하한다고 누구보다 기뻐해 주셨고요. 아빠의 고물상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폐업하는 업체가 많으니 고물상에 들어오는 물건도 많아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니 고물상에서 물건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진 결과였죠. 하지만 저희 남편의 사업은 좋아질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제발 사업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 알아보라고 해도 다시 원상복귀 시킬 수 있다고 욕심을 부리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그때부터 점점 뻔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빠와 남편이 밖에서 소주를 한 잔 한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그때 돈을 부탁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세상에나 남편은 아빠에게 술 한 잔 따라주며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갑작스럽게 사위가 돈 얘기를 하니 당황하셨지만 남도 아닌 사위가 힘들어서 돈 얘기를 꺼내니 차마 거절을 못하셨다고 하더군요. 아빠, 왜 거절 안 했어? 이 사람 망해봐야 정신 차린다니까. 그렇게 다른 직장 알아보라고 해도 꼼짝도 안 한 사람이야. 그리고 아빠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렇게 큰 돈을 빌려줘. 언제 받을지도 모르면서. 아빠는 괜찮아. 아빠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건데 너네들 잘 사는 모습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그러니 이번에는 아빠가 도와줄 테니 너라도 이서방 기 죽이지 말고 잘해줘. 얼굴이 많이 야위었더라. 아빠는 자존심도 없어? 하여튼 진짜 못 말린다니까. 아무튼 앞으로 또 이서방이 돈 부탁하면 들어주지 마. 그때는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리고 아빠 눈은 어때? 원래 날 추워지면 많이 시리다고 했잖아. 병원 한번 가보라니까. 아유, 됐다. 이러다 조금 따뜻해지면 아무렇지도 않아.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뭐하러 병원에 가니? 병원 가봤자 뭐해. 돈만 쓰고 오지. 무슨 소리야. 보이든 보이지 않던 아빠가 불편하고 아프잖아. 그게 중요한 거지. 돈 아깝다고 병원도 안 가시는 아빠가 힘들게 모은 돈을 받으면서 너무 죄송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파서 혼자 거실에서 울고 있는데 남편이란 놈은 아빠와 술 한잔하고 들어오더니 오자마자 아무렇지도 않은 듯 드르렁거리며 코까지 골면서 자더군요. 정말 그 순간은 꼴 보기가 싫어 물을 엎질러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래도 아빠가 하신 말씀이 있으니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이걸로 위기를 잘 이겨내고 아빠한테 더 좋은 거 해드리면 되겠지라며 애써 스스로를 위안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란 작자는 정신머리가 나간 건지 양심을 얻다 팔아먹고 온 건지 몇 개월 후 또 손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에게 또 돈을 받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날은 우리 딸 돌잔치를 했었던 날인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가족들만 모시고 조촐하게 돌잔치를 했습니다. 사진도 찍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돌잔치가 끝나고 저희 집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세상에 그 자리에서 뻔뻔하게 아빠에게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겠어요? 장인어른, 오늘 우리 딸 돌잔치 하신 거 보셨겠지만 저는 우리 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아마 장인어른도 제 아내 키우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마음 같지가 않네요. 은행 대출에 직원들 월급에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요즘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데 저번에도 3천만 원 도와주신 거 정말 감사히 받았지만 한 5천만 원만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이번에 도와주시면 저 정말 잘할 자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장인어른. 너무나 뻔뻔하게 장인어른에게 이빠른 소리를 하며 돈을 요구하는 남편. 정말 치가 떨리더군요. 여보, 미쳤어? 제정신이야? 돈 빌린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손을 벌리는 건데 당장 죄송하다고 사과드리지 못해? 아이, 장인어른이 남이야? 당신 부모님이면 내 부모님이기도 하잖아. 그리고 부탁을 드리는 거잖아. 왜 남자들 하는 일에 끼어들어서 초치는 건데? 그리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지금 이러는 거야? 우리 가족 한번 잘 먹여 살려보겠다고 지금 이렇게 바둥바둥 살고 있는 거 안 보여? 저희는 그렇게 이 돈 때문에 아빠 앞에서 대판 싸우고야 말았습니다. 아빠는 그 모습을 보며 연락 준다고 하면서 조용히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나올 필요도 없다고 하면서 축 처진 어깨로 현관문을 닫고 집으로 가버리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전 남편을 더욱 몰아세웠습니다. 우리 아빠가 당신 은행이야? 돈줄이냐고. 왜 열심히 살고 계시는 우리 아빠한테 자꾸 부담을 주는 건데 내가 시부모님들한테 이렇게 행동하면 당신은 좋겠어? 뭐? 그럼 계속 이렇게 우리 식구 쫄쫄 굶을 거야? 그리고 우리 집은 부모님 모두 상황이 안 좋다는 건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돈이 없는 분들한테 돈 달라고 부탁을 할 수 없는 노릇이고 딱 이번 한 번만이야. 그러니 이번에 당신이 좀 이해해줘. 남편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겠다고 눈물을 흘리더군요. 뜬금없이 눈물이라니. 제가 강하게 나오니 안 되겠는지 저의 감정을 자극하고 싶었었나 봅니다. 전혀 불쌍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한테 연락을 해서 절대 돈 해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해버렸죠. 하지만 바보같이 착한 아빠는 며칠 뒤 제게 연락이 오더군요. 은정아, 네 말대로 이번에는 도와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고물상까지 찾아와서 무릎 꿇으면서 살려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천만 원 도와줬다. 그러니 그렇게 알고 있어. 나도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그거 주고 나니 통장에 돈이 얼마 남지 않더구나. 너무 이서방한테 티내지 말고 열심히 살라고 전해줘. 아빠, 왜 이렇게 사람을 미안하게 만드는 건지 저는 남편에게 곧장 전화를 걸어 한 번만 더 아빠에게 손을 벌리면 그땐 정말 이혼이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당신 한 번만 더 우리 아빠한테 손 벌리면 내 얼굴 더 이상 못 볼 줄 알아. 알았어? 이혼이라고. 어디서 장인어른한테 가서 무릎 꿇고 손을 벌리는 사람이 어딨어? 정말 내가 말했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한 번만 더 그러면 각오해야 될 거야. 라고 강경하게 나왔죠. 남편도 제 얘기를 듣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알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어차피 돈은 남편한테 전달됐고 마지막으로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빠가 우리에게 베푼 만큼 똑같이 대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아빠 생신이라든지 안부 전화, 그리고 병원 가는 것도 꼭 남편 보고 챙기라고 했습니다. 일어나. 오늘 우리 아빠 건강검진 같이 가기로 했잖아. 씻고 옷 입어. 아, 그냥 장인어른 혼자 가시면 안 돼? 당신만 갔다 오든가. 어제 술 많이 먹어서 피곤해 죽겠는데 꼭 모셔다 드려야 해? 당신 나랑 한 약속 잊었어? 우리 아빠는 고물상에서 힘들게 번 돈 당신 사업 힘들다고 3천, 5천 합쳐서 1억 가까운 돈을 내놓으셨는데 당신은 사위가 돼가지고 병원 한번 모시고 가는 것도 못해? 나 화나기 전에 빨리 일어나지 못해? 남편은 제 말에 궁시렁거리면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굴고 싶진 않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해야지만 말을 쳐 듣는 인간이었으니까요. 이 기회에 우리 아빠 제대로 된 장인 대접 받게 해주자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옷이 그게 뭐야? 장인어른 보러 가는데 추리닝을 입겠다고? 그러면 고물상 가는데 정장 입고 가냐? 어차피 고물상으로 데리러 가는 거잖아. 너 말 다 했어? 그 고물상이 네가 운영하는 그 다 쓰러져가는 회사보다 더 잘 벌어. 설령 우리 아빠가 하는 일이 돈 안 되고 험한 일이라고 해도 장인어른이 하는 일을 그렇게 비하하면 안 되지. 야, 오늘 아침부터 왜 이렇게 떽떽거리는데? 뭐 잘못 먹었어? 저는 그럼 너는 집에서 놀고 먹는 주제에 어디다 대고 큰 소리야? 너 미쳤어? 그래, 미쳤다. 니네 엄마 아빠는 해준 것도 없으면서 받아만 가는데 우리 아빠는 받는 거 하나 없이 해주기만 하는데 내가 왜 큰 소리를 못 쳐? 그리고 인간아, 내가 놀아? 노냐고. 애기 키우는 거 안 보여? 그럼 당신 부모님한테 애 좀 키워달라고 말씀을 드리던가. 그것도 말 못하면서 왜 그딴 소리를 하는 건데? 에이씨. 남편은 시댁 식구들 챙기기에 지극정성인 사람이었어요. 시부모님 생신, 시누이 생일, 심지어 시부모님 결혼 기념일까지 다 챙기는 사람이었고 시부모님 말이라면 올해 장남이랍시고 아주 말 잘 듣는 효자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미쳤었지 호구가 따로 없었구나 싶네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제가 들들 볶아서인지 한동안은 아빠에게 잘하는 듯 싶었습니다. 제게도 잘하려고 노력했고요. 어찌된 일인지 사업은 조금씩 안정이 돼가는 듯 보였고 생활비도 꼬박꼬박 갖다 주면서 잘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 1년은 지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저는 부부 사이가 조금 좋아져 딸 한 명을 낳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남편에게 기대를 조금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네 식구가 지금처럼 행복해질 거라 믿고 제 맡은 일을 다하며 생활하며 지내려고 했었고요. 하지만 둘째가 100일이 될 무렵부터 남편은 제 속을 다시 긁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저 처죽일 인간. 여기에다 글을 쓰기 힘들 정도로 지금도 분노가 차올라오네요. 남편은 조금씩 자리를 잡더니 거래처 사장들과 함께 골프를 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를 믿는 직원들에게 맡기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골프에 미쳐 살더라고요. 어느 날은 외박하는 날도 있었고 TV를 보면 골프 채널밖에 보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고가의 골프채를 사기 시작했고 옷이라든지 골프와 골프 비용 등등 그런데 돈을 쓰느라 카드값이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게 나오는 겁니다. 첫 딸은 영업하느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둘째 딸, 셋째 딸도 이어지다 보니까 도저히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말을 했죠. 당신 이것 봐. 지금 카드값이 얼마나 나온 줄 알아? 쓰더라도 적당히 써야지. 그리고 사용 내역 보니까 전부 골프 관련돼서 카드를 썼던데 그럴 시간에 회사에 신경을 쓰거나 가정에 신경을 써. 그러다 예전처럼 망하면 또 어쩌려고 그래?
또 재수없는 소리 한다. 하여튼 누가 잔소리꾼 아니라고 할까봐. 이래서 내가 바깥으로 도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요즘 취미로 골프 좀 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되겠어? 솔직한 말로 내가 바람을 폈어? 뭘 했어? 짜증나게 하지 말고 그만해라. 이렇게 말을 하며 오히려 제게 화를 내는 거 있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카드는 본인이 다 써놓고 저렇게 또 뻔뻔하게 나오는 걸 보고 분명 조만간에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남편 회사가 다시 쫄딱 망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회사에 신경도 쓰지 않고 바깥으로만 돌던 남편은 가장 믿었던 회계팀 직원에게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모든 회사 일을 그 직원에게 맡겼는데 그 직원은 회사 자금을 공금 횡령하고 도망가고 말았던 거였어요. 그 돈이 자그마치 5억 원이었습니다. 물론 남편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라 중소업체였기 때문에 누가 들으면 에게 겨우 그것 가지고 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그 돈은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남편은 큰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형제처럼 가까운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았으니 그럴 만도 하겠죠. 우선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그 사람이 돈을 숨기거나 이미 써버렸으면 그만이었어요. 당장 거래처에 메꿔야 하는 돈이 2억쯤 돼 보였는데 그걸 막지 않으면 남편은 이제 정말 그 작은 회사가 망하는 것밖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걸 또 어떻게 막아보겠다고 여기 뛰고 저리 뛰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어디서 빌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절반 정도는 구해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 연락한 곳은 바로 제 아빠였습니다. 남편은 뻔뻔하게도 집에서 소주 3병을 먹더니 제 앞에서 아빠에게 연락을 하더군요. 제가 전화하면 이혼이라고 해도 인사불성이 돼서 저를 밀치면서 전화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장인어른, 이서방입니다. 요즘 고물상 잘 운영하고 계시죠? 다름 아니라 제가 술 좀 먹었습니다.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죄송해서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서요. 제가 회사 직원에게 사기를 당해서 다시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런데 1억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도저히 구해봐도 나올 구멍이 없어 연락을 드렸습니다. 남편은 당연하듯이 아빠에게 부탁을 하더군요. 하지만 아빠는 이번에는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빠도 이제 돈이 없었던 걸로 보였어요. 그 돈을 마련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아빠는 이제 그만 사업 접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권하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빠가 거절을 하자 돌변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어쩜 사람이 이렇게나 간사한지. 전화를 끊고 남편은 미치광이처럼 발악을 하며 욕설을 내뱉더군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뭐 어쩌라고. 한쪽 눈도 안 보이는 장님이 어따 대고 훈계질이야? 그깟 고물상에서 일하니까 보는 눈이 그거밖에 없지. 지가 뭘 안다고. 세상 물정 모르는 장님 주제에. 야,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지금 우리 아빠 보고 한쪽 눈도 안 보이는 장님이라고 한 거야? 뭐가 어째? 그깟 고물상? 아이씨, 애비나 딸년이나 부녀가 쌍으로 더럽게 치사하게 구네. 꼴랑 1억 얼마 해주고서는 왜 유세 떨고 지랄이야. 애비가 그 모양이면 너라도 알아서 기어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이를 안고 있는 제게 뺨을 후려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은 건지, 이게 현실이 맞긴 한 건지, 저는 충격과 배신감으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언제 이렇게 괴물 같은 사람이 되었는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는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저는 혼자서 아이를 안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며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우니 제 새끼들도 따라서 울더군요. 이제는 정말 이 인간과 끝을 내야만 했습니다. 돈을 도와줄 때는 장인어른 하더니 이번에 거절을 하니까 장님이라뇨? 이건 사람 새끼도 아니었습니다. 전 결국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하고 살고 싶지 않아 남편에게 문자로 이혼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들어올 생각 하지 말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어차피 집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집 비밀번호도 다 바꿔버렸어요. 남편이 사업을 하다 망하면 압류될까봐 공동명의에서 제 단독명의로 예전에 바꿔놨었거든요. 비록 집 대출이 많이 껴있는 상태이긴 했지만 이 집을 팔면 저와 제 딸들이 살만한 거처는 마련할 수가 있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제가 이혼을 통보하고 비밀번호도 바꿔버리자 난리가 아니더군요. 매일 밤낮이고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난동을 부렸지만 옆집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쫓겨나는 날도 있었고 열쇠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따려고 하자 제가 인터폰으로 강제로 문을 따면 신고한다고 하니 열쇠공이 그대로 돌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3일 동안 이를 악물고 밖에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협박을 해도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 남편 물건들을 시댁에 전부 실어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걸로는 안 될 것 같아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하기 시작했죠. 그 과정에서 남편과 시댁은 한편이 돼서 죽일년 망할년 하며 제게 달려들기 시작했고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폐기물 처리하느라 한동안은 골치 좀 아팠었네요. 제가 이 사람들 때문에 몸져 알아놓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자 남동생 내외가 제게 와서 한동안 같이 있어주기도 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란 인간이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더군요. 여보세요? 은정아. 왜 자꾸 전화해? 한 번만 더 전화하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지. 아니, 혹시 우리 보험 있잖아. 그거 내 이름으로 된 건 하나밖에 없나? 당신 보험을 왜 나한테 물어? 보험회사에 알아보든가. 네가 알아서 알아봐. 목소리도 듣기 싫으니까. 나 암이래. 위암 2기. 지난주에 수술하고 보험금 청구하려는데 실효가 돼서 받을 수가 없대. 보험금 연체돼서 지급해 줄 수가 없다고. 앞으로 꾸준히 치료받으면 완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치료비가 걱정돼서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내 앞으로 나 모르는 보험이 있나 해서. 그러니까 그걸 이제 나한테 왜 묻냐고. 거기서 치료됐으면 치료된 거겠지. 네가 네 보험 안 낸 거 가지고 나를 왜 찾냐고. 너 우리 아빠 보고 눈 안 보이는 장님이라고 한 건 기억나니? 이제 보니 본인 거 하나 못 챙기는 걸 보니 네가 장님이네. 내가 보험료 밀렸다고 할 때는 귓등으로도 안 듣더니 꼴 좋다. 그게 다 너랑 니네 가족 업보야, 업보. 암튼 나 모르겠으니까 전화하지 마.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 끼치니까. 은정아, 내가 진짜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무릎이라도 꿇으라면 꿇을게. 내가 잠시 그때는 미쳤었어. 다른 건 몰라도 당신한테 손찌검하면 안 됐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 근데 당신도 알잖아. 나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 그거 뭐냐? 아, 맞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그러니 이렇게 사과할게. 장인어른한테 전화해서 만나 뵙고 무릎 꿇고 사과드릴게. 그러니 우리 더럽게 이혼 소송하지 말고 다시 예전처럼 잘 살아보자. 당신이 말하는 대로 사업 접고 다른 일자리 알아볼게. 야, 너 뭐라고 하냐 지금? 왜? 이제 암 걸리고 옆에서 뒤치다거리 해줄 사람 없으니까 그제서야 가족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든. 근데 어쩌냐? 이미 내 마음은 저 멀리 떠나갔는걸.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지. 여자는 남자랑 달라서 한 번 마음 먹은 거 절대 변하지 않아.
그래서 여자가 무섭다고 하는 거야. 이 등신 같은 놈아. 마음 같아서는 나 폭행한 거 경찰에 신고하고 싶지만 애들 봐서 참는 거야.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한 번만 더 이딴 소리 짓거리면 그때는 나도 가만히 안 있을 줄 알아. 저는 그렇게 말하며 오열을 하는 전 남편 놈을 뒤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애걸복걸하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니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가는 기분이 들더군요. 이걸 보시는 분들은 저를 욕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정말 없었습니다. 솔직히 애들 아빠가 암이라는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긴 했지만 그렇다고 곧 이혼을 마무리 짓는 상황에 제가 남편에게로 가서 간호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다행히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잘 돼 있으니 아이들 아빠로서 치료 잘 받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도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은정아, 네가 속상하고 화나는 건 알지만 아빠는 딱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나도 내 딸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거 보면 당장이라도 그놈 새끼 면상을 후려 갈기고 싶지만 그래도 복수심에 불타서 마지막 인간의 도리까지 저버리면 안 되는 거야. 이쯤 하면 됐다. 뭐든 과하면 그 화가 나에게 돌아오는 법이야. 아빠는 전 남편이 위암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적당한 선에서 합의 보고 용서해줘라 하시더라고요. 돈을 잃는 건 건강을 잃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 사람은 건강을 잃었으니 모든 걸 잃은 거라고. 병원비 정도는 남겨주라고 말이죠.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리냐, 치료도 못 받게 그 집 기둥 뿌리까지 뽑을 거라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댔지만 아빠는 내가 우리 자식이 소중하듯이 다른 부모들도 자기 자식이 소중한 거라면서 치료비 정도는 보태주라고 말을 하시더군요. 어쩜 이렇게 마음이 넓으신 건지 아마 손녀들이 눈에 밟히셨을 겁니다. 손녀들에게는 남편이 미우나 고우나 아빠라는 건 인정해야 할 테니까요. 은정아, 어차피 너 지금 살고 있던 아파트 대출 많이 껴있어도 팔면 돈은 조금 나오지 않니? 그걸로 충분히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빌라는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 돈이면 내가 이서방에게 빌려준 돈은 퉁쳤다고 생각을 해도 되지 않겠어? 애들 아빠니 그렇게 해. 선행을 베풀면 언젠가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이야. 무슨 말인 줄 알았지? 그렇게 아빠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판결을 받고 남편에게 2천만 원을 따로 챙겨주었어요. 집을 팔고 남은 금액으로 말이죠. 그 전에 남편과 합의를 해봤습니다. 아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데 더 이상 우리한테 요구하거나 해코지하지 말라면서 말이죠. 그 조건으로 2천만 원을 주는 조건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빠가 빌려준 돈 8천은 받고 싶지만 아빠가 용서해달라고 하시는데 어쩔 수가 있나요? 그렇게 남편과 저의 악연은 끝이 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혼을 하고 우리 딸들과 빌라를 얻어서 살까 하다가 그냥 아빠가 혼자 계시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집으로 들어가니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시는 줄 몰라요. 손녀들 재롱잔치도 보고 눈에 꿀이 떨어질 정도랍니다. 아빠와 지내면서 아무 걱정 없이 지내니까 이제야 살 것만 같네요. 전 남편과 살 때는 언제 또 사고를 칠지 전전긍긍하며 지냈거든요. 요즘은 인생이 이렇게 살맛나고 재밌어도 되나 싶을 정도랍니다. 인생사 사필귀정이라더니 옛말이 틀린 말 하나 없네요. 전 남편은 그래도 정신을 차렸는지 무슨 우체국 택배 같은 걸 한다고 했습니다. 암도 거의 완치가 되었다고 하고요. 관리만 잘 받으면 몇 년 후에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양육비 보내줄 돈이 없어 안 보내주더니 지금은 꼬박꼬박 양육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들에게 아빠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면서 제게 항상 미안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본인을 위해서 열심히 살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딸들에게 이제는 못난 모습 보이지 말라면서 말이죠. 진작 정신을 차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가슴 아픈 일도 많았지만 요즘 그게 제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다시 행복해질 날이 찾아오겠죠. 지금까지는 아빠가 우리 삼남매를 키워주시며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은 제 차례인 것 같네요. 며칠 전 아빠 얼굴을 보니 흰머리도 많이 생기고 주름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나이 70이 넘으셨는데 그럴 만도 하시겠죠. 그래서 아빠랑 제 딸들이랑 행복하게 살면서 축복받으며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빠에게는 정말 잘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도 축복받으시길 바라고 2022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